네, 반갑습니다. 임효수입니다. 첫 번째 장소지구 2013년도에 내고 7년 만입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제법 7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길었지만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간은 숨돌이채 어떤 것에 너무 이제 약적으로라 오롯이 제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서 아마도 그 시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언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7년의 시간이 담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베일랑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대 부산작가상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상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이런 자리를 가져왔고 상 받은 작가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 밤이 아닌 산책 이 단편으로 소설문학상을 받으시고 밤이 아닌 산책 소재작으로 해가지고 또 소설집이 상을 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옥정어리 자식이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번 소설집은 서비스 이후에 7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작품집인데 작품들을 쭉 넘겨서 보다 보면 책에 실린 주인공들이 주로 결혼을 한 또는 이제 아이를 낳은 아내나 엄마 또 무심한 부탄 다정한 남편 등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40대 인물들 앞에 서비스 단체지에 보면 나이가 어린 주인공들이 조금 등장하는데 이제 작가와 함께 주인공들의 나이도 성장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이긴 한데 밤이 아닌 산책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대부분의 인물들이 뿔이 조금씩 달려있는 약간의 신경질적인 모습도 좀 보이긴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작가가 7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이제 이 안에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안부 그리고 작가로서의 어떤 지점이나 새로 생겨난 그 7년 동안 그 연물을 작가 안에 성찰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안부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이제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좀 연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한동안 본의 아니게 이제 소설 읽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힘든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사실 작가로서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의무가 뭔가 이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소설은 무엇인가 라는 제 생각이 뜨문뜨문 나는 거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왜 숙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뭔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면 뭔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두고 쌓이면서 저한테 그 쓴 일이란 무엇인가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세상 세계에 내던져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도 무엇인가 우리 존재에게 살아있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는 게 어떤 한 세계를 만나면 그 세계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자신 내부에 적고 있는 어떤 억압이라든지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열망 이런 게 아마 생겨지고 또 여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2013년에 나왔던 작품집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들이 상당히 다양했던 것 같거든요. 그 연령이 낮은 것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작품집에서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작품 자기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에너지로 이제 깊이가 있어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글 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라든지 살아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그다음에 어떤 소재가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작품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뭔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좀 달라져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에 접촉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첫 특집을 내고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떤 사회생활하고 좀 사회생활을 거의 못한 점도 있었고 거의 생활인으로서의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활 속에서 보이는 그 어떤 세계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고 생각이 어떤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갑자기 조금 옮겨가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 다양한 소재에서 우리가 인간 또는 인물들의 내면에 내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눈에 띄었다고 이런 작품들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규 작가가 이제 결혼과 불사, 육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생활에 꽉 잡혀 있었죠. 밤이 아닌 산책 이 소설을 갖다 제가 이제 좋은 소설에 하고 다른 이제 작가 사이에 편집되는 것에서 먼저 이제 발표하기 전에 한번 본 적이 교정 본다고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죠. 22페이지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순간 여자는 아이의 동그란 정수리를 내려칠 뻔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육아 우울증에 대단히 한번 걸렸었고, 이제 색다른 게 확실히 이전하고 작품 세계가 달라지겠구나 느꼈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많이 좀 훨씬 더 내밀해진 부분들, 튼튼해진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어쨌든 방금 말했던 내려칠 뻔했다는 게 잊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려칠 뻔한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또 하실 게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해설 부분에서도 좀 나오고 이제 작품 관련해가지고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밤이 아닌 산책에 나온 소설들을 보면 갑자기 등장한 인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대사나 그 인물들과의 대화에서 이 주인공이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큰 파문을 갖다가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곰보노인, 자동문 남자, 난쟁이, 베트남 황, 인해 이라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트라우마를 띄우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또 후비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 우연을 겨냥한 만남의 장면은 사실 소설 장치로서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보면 이야기가 꾹 지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등장한단 말이거든요. 근데도 이번 작품집의 소설들을 살펴보면 묘하게 그런 단점이 사라지고 그런 어색함이 전혀 없는 게 많습니다. 이는 소설을 갖다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하는 말 그대로 천재작가. 그런 듯 아니면 대단히 정밀하게 틀을 미리 짜서 그 부분에서 작품을 갖다가 창작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이걸 갖다 우연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때 예를 들면 취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카페에서 하다 얘기들 옆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인물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지 또 인물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시킬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같은 갑작스러운 등장했던 인물의 큰 파문이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담당시킬 때 그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창작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밤이 아닌 산책 여기 있는 날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의 출발점은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고 어떤 세계를 응시하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존재라면 이제 인물이겠죠. 그 인물을 예정상 취재는 한 인물은 없고 개인적으로 그 어떤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한 인물들을 주로 아주 긴밀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조금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대화로서의 어떤 그 시간보다 제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제가 옛날에는 어쨌든 우리가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보였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동네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도 동네 한두 명씩은 꼭 있었는데 요즘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이 지세해주는 이 해병대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이런 분들도 좀 안 보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궁금함도 생겼고 또 실존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이한 점
또 그 어떤 인물로부터 저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영감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작품 속에서 그야말로 존재의 어떤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몸부림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몸부림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지 작품 속에서 그 인물들의 어떤 존재가 그리고 그 어떤 고민들을 표현할지 그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면 그 인물이 표현하는 세계관 아니면 또 삶의 가치관으로 조금 전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로 인해가지고 인물의 내밀함이 도려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소설 자체가 대단히 생동감 있게 등장하거든요. 실제 우연은 아니더라도 뒤에 두 번째 작품 여기 없는 날들 같은 작품에서는 그 언니나 그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생동감 있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고도 아까 공보 노인이라든지 노인들도 다 잘 등장해요. 노인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 그런 것들이 대단히 젊다면 젊은 주인공은 좀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소설이 생동하게 재밌어요. 많이 관찰하셨구나. 그 사람들 좀 관찰하고 그 느낌을 받았는데 아닌가 사람들이 좀 관찰을 좀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이번 질문은 이렇게 해요. 예, 저는 그 낯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도 이제 이 작품집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아무튼 주제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고가 깊어지는 부분에서 이 어떤 낯선 존재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인물들이 그런 낯선 존재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낯섦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벗어나거나 그 틀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런 그 낯선 것들을, 낯선 존재들하고의 만남을 좀 이렇게 붙잡고 그걸로 이 작품을 이제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떠신지? 이 낯설음을 그러니까 그냥 소설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주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 거의 모든 작품에서 그런 낯선 존재들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 말고는 타이틀이 좀 다 낯설지 않나요? 저도 낯섭니다. 네. 제 자신도 낯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낯선 사람들로 인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 통해서 또한 그렇게 발견되고 뭔가 깨닫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면회가 이렇게 보던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완전 새로운 사람인데는 진짜 낯선 어떤 것에서 신기한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낯선 사람이 한 존재에게 주는 어떠한 영향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여기 연관해가지고 방금처럼 이제 낯설게 등장한다든지 갑자기 등장한 인물들이 보통 이 소설에서는 스타파이가 시적인 사람인데도 굳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인공은 항상 굳어있어요, 좀 느낌이. 많이 굳어있는데 그런 사람들 풀어지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이제 열쇠 역할을 한다. 이제 해설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의견은 저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인공들이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굳어있는 주인공들인데 다음 작품에서 이제 서서히 그 인물들 보고 주인공을 등장시킬 생각은 좀 없으신지. 무슨 향후 계획? 밝은 인물? 그러니까 굳어있지 않고 좀 유연한 말을 할 수 있는, 아포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편들? 네, 기대해도 좋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도 한번 듣고 볼까요? 지금 그러면 먼저 양수주 선생님께서 두 번째 작품인 여기 없는 날들, 여기에서 제 인상적인 부분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6개의 작품 중에 여기 없는 날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조금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을 구부리고 면발을 끌어당겨서 입속으로 손으로 집어넣고 씹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다. 그녀가 첫 술을 뜨자 얼큰하고 진한 해물 냄새가 코로 밀려왔다. 감칠맛 나는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없던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수저지를 부추겼다. 그녀가 먹는 일에 집중하며 숨을 쉬는 동안 TV는 쉬지 않고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자꾸만 당기는 매운맛에 그의 이마와 목덜미 뒤에서 땀이 흘렀다. 그녀가 콧단중에 맺힌 땀을 조용히 닦고 있을 때였다. TV에서 아동을 질식사시킨 보육교사는 유족에게 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뉴스가 나왔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건져 올린 면발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의 숨이 편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언니가 탁자 위에 물수건 2개를 얹어 놓았다. 즉 죽은 애만 제일 불쌍하지. 그가 물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뉴스는 또 다른 뉴스를 전했다. 어느새 차오른 눈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서 입안으로 들어갔다. 선반에 쌓아놓은 찻잔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지자 그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무 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얼굴을 그릇에 파묻듯 숙였다. 자꾸만 입안에 고이던 눈물이 짬뽕 국물에 뚝 떨어졌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더니 목구멍에 갇혀있던 뜨거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뜻밖의 일에 식당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울음이 쏟아졌다. 그녀가 입을 틀어 말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었다. 그제야 울음보가 터진 것이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고 사무제를 지낼 때는 넋이 나가버려 울음을 토해내지 못했던 그녀였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언니를 보았고 언니는 초연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다. 울어도 된다. 실컷 울어야 살지. 언니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얼굴 만져주었다. 그 손바닥의 온기에 그녀는 몸속 깊숙이 쌓여있던 소금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바닷물이 부딪히듯 짜릿한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누구도 그녀가 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우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도록 울음의 무늬가 몸에 새겨지는 듯했다. 혹시 통증에 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코멘트 좀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통증은 꼭 제가 겪지 않아도 느껴지는 통증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아파서 느끼는 어떤 고통, 통증도 있겠지만 여기 없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연치 않게 그 해에는 어떤 죽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날아오는 부분 문자도 그렇고 또 계속하면서도 계속 이제 어떤 아이의 죽음이라든지 또 어떤 좀 이런 일에서 어떤 죽음도 있겠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그 어떤 아픔과 죽음의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 들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며칠 전에 당장 뭐 지난달에 보던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날라오는 어떤 부부 소식에도 놀라고 한 게 자꾸만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런데 제품에는 지금 너무 어린 아이가 안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진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저는 자꾸만 그 어떤 가까운 지인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죽음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은 막 TV 키는 것도 안 키고 어쨌든 좀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들에 의해서. 그게 그냥 계속 아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때의 어떤 통증이 여기 오는 날들을 또 쓰게 되는 어떤 모델 씨앗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빛이 강하면 그 반대급부로 그림자는 어두움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그런 그 아이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데서 오는 빛이 오히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문? 예. 그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원래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딱 그 부분을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천재 소설가도 있는데 천재 비평가도 있네요 지금. 천재 낭독가. 천재 낭독가. 어쨌든 간에 방금 낭독해 주신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소설 전체를 보면서 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욱 작가 소설에서는 좀 특유의 뭐가 있냐면 작가가 내적 갈등에 딱 들어가가지고 임해가지고 갑자기 현실에서 초현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표시를 내놨는데 책 34페이지에 보면 이 밤이 아닌 산책에 여자가 갑자기 그냥 산책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 되거든요. 흰 그림자 하나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 발에 못이라도 파고드는 것처럼 아파왔다. 안개에 젖은 물 밖으로 흰 그림자가 말라 있었다. 젖은 몸이 순식간에 바싹 말랐다. 헤어지지 못한 흰 그림자의 쌀레가 몸속으로 퍼져갔다. 몸이 휘청거렸다. 눈물이 양수처럼 차올랐다. 여자는 흰 그림자의 발자국을 따라가 손을 내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내면에 어떤 초현실적인 부분으로 훅 들어가고 그러다가 현실로 딱 들어오면 뭐 사건이 하나 터져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이 안에 뭐 밤이 아닌 산책 중간에 있는 또 사수의 의무 가방 훔치는 장면 여자가 이제 가방 훔치는 장면이 훔친다고 해야 되나 들고 가는 장면인데 그때도 갑자기 초현실로 들어가고 정신 차려보면 가방 들고 막 도망가고 있거든요. 뭐 에버그린의 방향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없는 날들 이 소설에서는 이 내적 갈등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나 그 뭔가 깨치는 부분이 아주 실감나게 짬뽕 먹는 데서 나온단 말이죠. 초현실이 아니에요. 면발이 흘러내리고 먹고 있던 땀을 갖다 닦아내고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부분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욱 소설가 특유의 내적 갈등 묘사라 여겨지던 그 초현실의 묘사가 이 작품에서는 유독 그 나가사키 짬뽕을 먹는 장면에서 내적 갈등 전개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초현실적인 이런 식으로 계속 통일되어 가는 걸 갖다가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좀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이 질문을 갖다 먼저 질문지를 좀 통하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생각 못했다고 지금 갑자기 하니까 난감할 겁니다. 지금.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난감합니다. 근데 작품에 진짜 초현실로 그러니까 딱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자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내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을 깨치기 위해서 내 자신과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있던 뭘 꺼내놔야 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현실에서는 어떤 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물들이 그 어떤 자신을 만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로, 방법 이런 것으로서 그런 환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안에 어떤 상처나 뭔가 이렇게 꺼내고 내놓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그게 어떤 공식이나 그런 게 아닌데 더 질문을 했다가 눈물을 흘릴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을 어디
답은 아직 못 받았어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답을 초현실을 주십시오. 자주 사용하시는데 여기 없는 날들에서는 유독 이제 현실적인 이런 그 내적 갈등이 전개가 확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이 여기 없는 날들에서 저는 그 초현실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이제 창문 밖에 조등을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또 누군가가 상이 난 그런 부분이 읽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여자는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떠나보내 누군가를 이제 망자를 떠나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춤을 추게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초현실로 너무 그게 현실하고는 또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딱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게 소설가인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식의 어떤 초현실이 이제 이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를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무튼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와 결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작가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궁금합니다. 그 인물이 어떤 상처나 그 어떤 것을 뭔가 어떻게 해소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탈출구라고 하면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뭐 어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뭔가 막 분출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건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어떤 문학적 장치로서의 이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이비욱 작가의 어떤 애도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응어리 증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형상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하나 또 드릴까 하는데 이때까지 이제 인물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제 소설 속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번 소설집 작품들의 배경은 보면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소설과 영화 같은 현실이긴 하지만 요게 일어나기 직전들의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황사라든지 환경오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갖고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대단히 이제 신경질적인 세계가 그려져요. 주인공님들도 그게 대처하다 보니까 더 신경질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그 신경질적인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좀 다른 결들을 보이면서 따뜻함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주인공이 가지는 그 따뜻한 결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공간을 갖다 잘 가져와요. 그러니까 황사라든지 환경오염 뭐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장치로 이제 그런 공간 가는 걸 가져오는 장치로 그 오래된 주택가, 골목 그러니까 가끔씩 그냥 지나가다 터치하듯이 살짝 쳐다보는데 주택가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따뜻한 걸 문장이 갑자기 따뜻해져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 그 주인공이 오래된 주택가나 골목에 대해 따뜻한 시선 보내거나 느끼거나 그 힘들었던 심정을 갖다가 어루만짐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없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없는 날들 소설이 좀 자주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아예 이제 옛 추억의 그 공간까지 확 가버리죠. 확 구체적으로 더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간의 장치, 그러니까 주택가, 골목, 아파트나 뭐 마첼루하고 좀 비교되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그 장치가 소설 속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장치는 어떤 의미인지 물론 주인공이 보고 힐링을 받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곳이죠. 이 어떤 장소라는 게. 근데 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마주하는 그 공간에서 이 어떤 느껴지는 어떤 의미들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저도 여기에 있지만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떤 시간,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이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에서 혼자만에 있었던 뭐 어떤 고뇌, 뭐 어떤 심연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한 공간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있었던 그 어떤 뭐 연대를 하면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겠고 저는 그 어떤 여기 없는 날들에서의 그 어떤 공간은 개인적으로는 취재를 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범일동 재개발을 취재하면서 마을 자체를 취재한 건 아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연탄 공장을 취재하러 가면서 이제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의 분위기는 이제껏 제가 살아왔던 동네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그 어떤 공간에서 전 처음 와보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골목, 그 어떤 문과 문 사이 어떤 그런 조그만 어떤 소품들을 보면서 이 어떤 기억들, 경험들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낯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경험을 다시금 이렇게 되살리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좀 드릴까 합니다.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마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던 분인데 방금도 이제 범일동 재개발 그런 부분들 소설에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아쉽다고 아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그 장소와 공간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치이기도 한데 이번 작품집에 보면 그 서사나 주인공 심리 묘사의 이런 공간의 장치성을 이용하면서도 구체적 공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제 뭐 사랑의 미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적 공간 말고는 그 지역적인 로컬 어떤 부분 물론 이제 이 질문은 부산이란 지역에서 살고 부산이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장소성과 공간성 그리고 그 구체성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이제 작품 전체 통일성을 위해서 뭐 뺐다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짚고든 질문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이고 꼭 명시된 어떤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뭐 이야기 자체의 어떤 공간, 뭐 인물의 어떤 심리적인 그 어떤 공간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꾸리는데 별 힘들어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작가로서 부산에 대한 어떤 장소에 곳곳에 어떤 의미 있는 곳들은 분명히 아주 근원적인 어떤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좀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특이성도 있지만 점점 변해가는 어떤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분명히 외국에 어디 나갔는데 우리 동네 여기와 똑같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어떤 부산이라는 어떤 아주 특이한 공간의 어떤 장소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공간을 좀 더 뭐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한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백일남 작가님은 다 아시다시피 이 부산의 역사나 부산의 구체적인 공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작가 중에 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어떤 이 세계관을 작가 세계를 가지고 계신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욱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 포착된 공간들의 내면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미들을 표출하는 게 좀 핵심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생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느 게 뭐 옳고 그르거나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낭독을 하나 더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선생님께서 에버그린의 방향 요 부분에서 이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에버그린의 방향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이로 낡은 배 한 척이 인상적인 서해의 한 포구마을이었다. 비릿한 갯내, 출렁이는 파도, 소금 먹은 바람이 있는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여유와 낭만을 누리기에는 할 일이 많았다. 해초와 함께 떠밀려온 쓰레기를 비롯해서 폐그물, 녹슨 허구, 어구, 어망, 낚싯줄,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유난히 뜨거운 보고의 햇볕 아래서 흘린 땀을 씻어내기 위해 몇몇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쓴 준호는 눈부신 푸른 바다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한낮의 열기가 사그러진 밤이면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 너나 없이 술잔을 들었다. 포구마을에서의 마지막 밤도 어김없었다. 조개탕의 감칠맛에 술잔이 비워지고 못다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달짝지근한 술맛은 키스를 불렀다. 얼큰해진 술기운을 빌려 준호는 활처럼 이어진 해안가 끝자락에 있는 갯바위로 갔다. 저 너머로 보였던 바다가 짙은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반듯하게 가로지르는 서해의 수평선, 달빛으로 가릴 수 없는 바다, 들썩이는 파도 앞에서 준호는 넋을 놓았다. 멀건 눈동자에 지난 날들이 밀려오고 쓸려나갔다. 갯바위로 철썩이는 파도가 자꾸만 가슴에서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해일이 쓸고 지나간 바다를 향해 쏟아냈던 어머니의 둥근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밤 공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면 위로 오래전 바다가 데려간 얼굴이 걸려 있었다. 바닷물에 씻겨 허옇게 굳어버린 얼굴이 준호의 눈에 차올랐다. 물결 위로 푸른 손이 솟아오르더니 준호를 향해 내밀었다. 준호의 발이 바닷물에 젖어가고 있었다. 뽀얀 살결에 몸내음이 코앞에 스며들었다. 준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파도가 발목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파도에 이끌리듯 준호는 바닷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갔다. 턱 밑까지 차오른 바닷물에 몸이 휘청거리자 푸른 손이 준호를 붙잡았다. 마주잡은 푸른 손이 어루만지듯 했다. 이토록 차갑고도 부드럽다니. 한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울터리가 되어주지 못한 우감한 손이었다. 그런데도 푸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느 결에 파도가 높이 솟아오르자 물보라가 커다랗게 일었다. 새하얀 물보라 위로 무지개가 떴다. 하늘을 파는 사이에 푸른 손이 사라져버렸다. 가슴 깊이 새겨진 이름이 빠져나올 정도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파도만 몰아칠 뿐이었다. 준호의 손에는 사라지지 않은 열기가 감돌았다. 당신, 이제 평온한 곳으로 가시는 건가? 푸른 손을 안고. 에버그린, 예. 요 부분 쓰실 때 단숨 일필휘지 하셨는지 공을 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면은 진짜 단숨에 생각했는데 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을 좀 들였습니다. 네. 그랬답니다, 선생님. 질문 있으실까요? 방금 읽으신 부분하고 그 부분도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초현실이 또 등장하죠. 예. 이 초현실만 등장하면 이제 공을 딱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의미를 설명해 주진 않고. 에버그린의 방향도 아까 말했던 이제 가장 신경질적인 세계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죠. 배경이 신경질적인 배경에다가 애를 데리고 가는 곳은 이제 유치원 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을 갖다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애들 오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힐링을 받는 애보다 도리어 이제 주인공이고 이 6 작품 중에서도 또 어떻게 그 남자가 주인공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뭐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버그린의 방향 같은 경우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싹 넘어가면 사수의 의무라는 작품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속도감 있고 마치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도 그냥 막과 장을 갖다 구분하지 않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연극으로 만들면 적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또 사수의 의미는 다른 작품과 같이 내면을 보긴 하지만은 좀 더 서로 이제 합이 맞아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딴 생각을 하면서 그 합이 맞아떨어지면서 더 재미가 느껴졌었거든요. 속도감도 있었고, 특히 택시 타고 이제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장면에서는 속도감까지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른 성격의 작품이었단 말이죠. 사수의 의무 이 작품의 그 창작 배경, 동기 또는 이제 뭐 어떤 재미를 느끼고 쓰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이 도선에서는. 예. 우리는 왜 이제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항상 뭔가가. 근데 다 뭐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는 그 물건에 굳이 뭐 이쁜 가방이 있으면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미로서 시작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주인공 인물은 부모님 뭐 어떤 환경적으로는 전혀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버려진 가방이죠. 하나 일종의 버려진 그 가방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보다가 어느 순간 그 가방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는 결핍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는 뭐 누구랑도 가방을 살 수가 있지만 이제 부모, 그러니까 엄마와의 어떤 기억, 엄마와 함께 뭔가 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엄마와 진짜 뭐 만 원짜리 가방을 사도 어떤 기분 좋은 게 있는데 엄마와 한 번도 뭘 같이 사본 기억도 없고 어떤 함께한 기억이 없는 이 인물한테는 그 어떤 가방이 누군가의 엄마와의 어떤 그러한 경험으로 산 가방이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이제 욕심이 생기는 적. 그 욕심이 어떤 한 인간의 욕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또 다른 인물, 남자 등장하는 그 인물과의 그러한 경쟁, 가방을 서로 가지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회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가방은 실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인가, 내가 사는 어떤 삶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수의 의무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가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야! 하고 끝나거든요. 예. 그 야에 담겨 있는 그 함축적인 여러 가지 슬프다기보다 근데 되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남자는 또 흐뭇하게 웃으면서 뛰어가잖아요. 예. 사실 그 여자도 가방을 훔친 상태이기 때문에 야 도둑놈아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 상당히 재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 소설 두 가지를 갖다 좀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 저 앞에 잠깐 예. 저도 궁금해. 궁금한 건 아니고 아무튼 저기 이 사수의 의무에서 어제 지금 작가님께서 그런 뭐 물건을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의미들을 욕망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그거를 이제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핍된 애정을 그 가방을 자기 딸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뽀글씨의 어떤 그 마음 때문에 그 가방을 욕망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경호원인데 졸지에는 그 사람을 이제 범죄의 대상으로 하게 되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잘 보이고 아내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가방을 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얽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 현대인들이 가지는 욕망의 구도,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접화된 그런 형태가 이제 이 작품 속에도 굉장히 정말 웃기다. 전부 배신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이름과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실체를 계속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우픈 작품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예, 흥미롭게 스펙타클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예, 해주실까요? 이제 뒤에 작품 두 개인데 뒤에 작품 두 개를 갖다 같이 좀 묶어서 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 불가능한 시도라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미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의 어느 지점이 회귀돼 가지고 훅 나타나는데 그게 현실에 크게 파장을 탁 준단 말이죠. 근데 업이죠, 예. 카르마. 하나는 좀 우울 버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 불가능한 시도는 약간 우울 버전이고 사랑의 미로는 좀 명랑 버전이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반전들이 있죠. 서로 이제 다 반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지점이 해결돼 가지고 현실의 파장을 일으키는, 이게는 좀 트라우마도 있지만 트라우마라기보다 이제 과거의 어떤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런 회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등장한 윤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한단 말이죠. 이 두 소설을 갖다 쓸 때 아까 이제 질문 앞부분에 좀 있긴 있었지만은 어떤 이 돌고 도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전을 갖다가 가장 좀 반전을 갖다 강하게 주는 작품들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품을 쓸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주제를 어떻게 표출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불가능한 시도는 그야말로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좀 쓴 경우인데,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인간관계에 의해서 뭔가 자꾸 해보려고 어떻게든 좀 꼬여진 걸 좀 바르게 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해 불가능한 시도라고 정해놓는데, 이 인물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 피해의식이 오롯이 이제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서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는 어떤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내만 이러고 살지? 뭐 난 진짜 잘못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한테 나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툭 내뱉었다는 그 말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삶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이해 불가능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미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쓸쓸한 여인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어쨌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탔는데 혼자 어떤 노인이 그렇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 노인이 혼자서 그렇게 모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걸 이제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그 노인 어쨌든 그 어떤 여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모습은 뭐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살고 있지만 어떤 미래를 본 어떤 여인, 쓸쓸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표현하고, 그 과거의 기억을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는 어쨌든 이야기 구성상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해 불가능한 시도란 작품에서는 작품의 주인공 이제 혜란이죠. 이제 혜란이라는 주인공이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뒤에 이제 사랑의 미로를 딱 보니까 아예 이제 외국어라서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예, 그렇게 됐는데, 도리어 이제 이 각자 이야기를 하는 그게 더 이제 우울해지고 차라리 말 못 알아듣는 외국어라도 나중에는 또 따뜻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이제 보시면 이게 사랑의 미로가 먼저 발표됐습니까? 이해 불가능한 시도가 먼저. 사랑의 미로가 더 사랑의 먼저, 미로가 먼저 발표됐고,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이거 하고 이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제 사랑의 미로가 돼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반대로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 또. 예, 저는 이렇게 아무튼 이 우울 버전과 명당 버전 이게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이런 그 형태의 그 서사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이미욱 작가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 동일성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의미 규정해 놓은 그런 것으로 다 이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세계가 사실은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언제나 내 편인 엄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의 전부가 아닌 게 사실 그 이해 불가능한 시도에서 집을 나가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또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는 그러한 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엄마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억울한 그 사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면의 그 의미들이 무한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각성하는 것으로 이제 작품이 끝이 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사랑의 미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거에 이제 처음에 회상할 때는 그 윤이라고 하는 남자하고의 어떤 이 어떤 묘한 그 썸을 타는 그런 그 상태가 이제 주인공에게 중요한 어떤 그 회상의 키워드였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이 상태에 이제 그 신혼여행에 갔다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그 시절에 화장실에서 돈 5루블을 줬던 그 할머니하고의 어떤 그 에피소드가 사실 핵심으로 부각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장면들의 의미를 확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낯설음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어떤 폭이나 넓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성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 이제 각성하는 그러니까 좀 성숙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포착을 하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예.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미욱 작가의 어떤 그 향후 집필 계획 뭐 그런 전망 이런 부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것으로 이 오늘 문학톡톡의 이제 자리를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상 어쨌든 작품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의미를 또 다른 분들한테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창작하는 입장에서 그거 어떤 공식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못했더라도 어쨌든 쓰면서 본의 아니게 느끼는 글 쓰는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글쓰기도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좀 세계와의 말씀하셨듯이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깊숙한 어떤 내면을 들여다봤다면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시야를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 어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물들에게 무한한 애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문학톡톡 81회 문학톡톡 행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욱 작가의 작가 세계의 무한한 영광과 발전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